이제 용역의 공급을 봅시다. 자, 용역의 공급이라는 건 우리가 장소나 기술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라고 했었죠. 그럼 이 용역은 자, 예를 들면 우리 음식점 있죠. 음식 장사하는 건 재화의 공급일까요? 용역의 공급일까요? 음식 장사는 용역의 공급이에요. 음식 만드는 기술이에요. 그래서 제가 제일 싫어하는 집이 양념 알아서 해 먹으라고 옆에 소금하고 주는 사람들 있죠. 자기가 맛있게 간 해줘야지. 간이 제일 어려운데 그걸 타 먹으라는 집은 제일 싫어요. 자기가 간하는 그 기술인 거예요. 그럼 이런 기술들을 제공하는 게 용역의 공급인데, 근데 이 앞에 제가 그 가공 계약 같은 거 있죠. 뭔가 가공하는 거, 그럼 뭔가 가공하는 기술이 들어간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이걸 재화의 공급이다, 용역의 공급이다라고 구분하는 기준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지금 그게 우리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가공인 경우는 우리 책에 보시면 첫 번째 줄 중간에 주요 자재를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 있죠. 부담해서 상대방에게 넘기게 되면 이건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거예요. 그런데 주요 그 아래에 보시면 주요 자재를 전혀 부담하지 않고 우리가 기술만 제공하는 경우는 용역의 공급으로 보겠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우리 회사가 뭔가 색깔을 입히는 염색 공장을 하고 있어요. 그럼 천을 생산하는 회사가 원하는 색깔로 색을 입혀달라고 저한테 의뢰를 할 수 있겠죠. 그럼 그걸 보냈을 때에 저한테 그냥 천만 주면서 노란색으로 색을 입혀주세요라고 하면 저는 색 입히는 기술을 쓰는 건데, 근데 그때 우리는 주요 자재가 뭐냐라는 걸 보는 거예요. 그럼 천에 염색을 할 때에 노란색으로 입혀주세요 해서 그 노란색 염료를 제가 부담을 하죠. 그럼 주요 자재가 염료이기 때문에 제가 부담했기 때문에 그건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거예요. 그런데 염색 그 의뢰를 하면서 청 공장에서 신기한 색깔의 염료를 주면서 이 색깔로 좀 입혀주세요라고 준 거예요. 그러면 저는 그 색깔로 입히는 기술만 제공했지 주요 자재를 전혀 부담을 안 했죠. 그럴 때는 용역의 공급으로 보는 거예요. 그럼 이걸 제가 6월 30일 날 예를 들어서 염색을 완료를 하고 7월 1일 날 상대방에게 이걸 전달을 했다라고 볼게요. 그랬을 때 똑같은 행동인 건데 재화의 공급이라 그러면 공급 시기가 인도했을 때니까 7월 1일이 공급 시기가 돼요. 재화를 인도했을 때이기 때문에. 그런데 용역의 공급으로 보게 되면 영무의 제공이 완료되었을 때이기 때문에 6월 30일 날 염색 완료되면 공급 시기가 성립되는 거예요. 그러면 6월 30일이 공급 시기가 돼요. 그럼 부가세 신고를 해야 되는 날짜가 아예 틀려지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재화의 공급, 용역의 공급을 구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우리 건설업 가지고 보면, 자, 건설업은 건물 짓는 기술을 제공하는 거라 그랬죠. 시공사. 그럼 건설업은 재화의 공급일까요? 용역의 공급일까요? 자, 여기에 주요 자재를 한번 접목을 시켜보면 건설업 하는 회사가 시행사가 의뢰를 할 거예요. 도급을 주겠죠. 그럼 시행사한테 시멘트 사다 주세요, 철근 사다 주세요 이렇게 할까요? 자기들이 그 사가지고 건물을 짓겠지. 건물 짓는 기술이니까. 설마 분양하는 애들한테 야, 시멘트 보내줘 이런 말 안 할 거잖아요. 그러면 자기들이 전부 다 그걸 쓸 거나 주요 자재 전부 다 일부를 부담을 하는 거죠. 하지만 이 건설업의 경우에는 건설업은 주요 자재 부담 유무를 불문하고 용역의 공급으로 보는 거예요. 건설업은 주요 자재 부담 유무를 불문하고 무조건 용역의 공급으로 볼 거라는 거예요. 자, 우리 바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게요. 이제 220페이지로 가서, 자,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경우라고 적혀 있는데, 자, 용역의 무상 공급과 요즘 이제 치매 살에 걸리고 큰일 났네. 자, 용역의 무상 공급하고, 자, 우리 용역의 자가 공급 있죠. 간주 공급을 과세 안 한다는 아니에요. 근데 간주 공급 중에서 자가 공급하고
그리고 무상 공급하고 이거는 원칙적으로 과세 안 하는 거예요. 무상 공급 이런 거예요. 여러분 친구가 이삿짐 센터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내가 이사한다 그러니까 친구가 와서 이삿짐 자기들이 도와줄 수 있죠. 차도 이용하고 사다리 차도 써주고. 근데 무상으로 해준 거잖아. 그럼 그걸 과세 거래로 보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용역의 무상 공급은 원칙적으로 과세 대상이 아니에요. 그런데 자 무상 공급에서 특수관계자에게 사업용 부동산의 무상 임대 있죠. 이거는 일단 특수관계자잖아. 자 이제 우리 용어를 하나 그냥 안면에 익혀두면 우리는 부당행위 계산 부인 규정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 법인세법에서 이제 쓰는 건데 부당행위 계산 부인 규정이라는 건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서는 우리 조세를 부당하게 낮추려는 악의적인 성격이 있다라고 바라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수관계자하고 일어난 거에 대해서는 무조건 뭐 더 많이 했던 작게 했던 무조건 시가로 바라보겠다는 거예요. 그냥 단편적인 예를 들면 우리 회사가 주식을 사는데 특수관계자한테 주주나 누군가한테 사는데 주식을 비싸게 사면 악의적이라는 느낌이 들죠. 근데 싸게 샀어요. 그래도 악의적이라고 봐요. 왜 싸게 샀을 때 악의적이라고 볼까요? 우리 회사가 싸게 샀으면 좋은 거잖아요. 근데 왜 그걸 나쁜 짓이라고 하죠? 시가로 다시 적용시킬 거예요. 그 이유가 주주가 팔면 양도세가 말에 나오니까 법인한테 싸게 팔아서 법인이 양도세 물면서 시가로 팔고 그걸 배당으로 자기가 가져가려는 악의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특수관계자가 하는 행동은 전부 다 똑바로 안 보겠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건 우리 사업용 부동산들 같은 경우도 전부 다 시가로 한 걸로 우리는 공급 용역의 공급으로 볼 거란 이야기예요. 자 그리고 우리 고용관계에 의한 근로의 제공. 근로의 제공 이건 전 아직까지 이해 안 가는 게 근로 제공이 왜 용역의 공급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점이 있긴 해요. 우리 직원이 일을 하는데 이걸 용역의 공급이라고 볼 생각을 할 수 있나요? 저는 안 돼요. 근데 아니다라는 거 시험에 지문으로 나오니까 정확하게 인지하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용역의 간주 공급 있죠. 이 간주 공급은 우리 책에서는 좀 애매하게만 적혀 있는데 간주 공급이 있긴 해요. 자가 공급은 과세하는 게 아니고 그 외 나머지는 간주 공급은 우리가 과세를 하는데 지금까지 우리나라 세법사상 단 한 번도 과세된 적이 없어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과세가 안 된 적이 없는 거지 과세 거래로는 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다음 우리 부수재화의 용역이라고 적혀 있죠. 자 부수재화의 용역은 그냥 주된 거래를 따른다고 보시면 돼요. 지금 주된 거래를 따른다라는 말은 재화의 공급과 용역의 공급이 동시에 제공이 되었을 때에 우리는 얘를 재화의 공급 볼 것이냐 용역의 공급 볼 것이냐 따로따로 볼 것이냐 그 이야기예요. 그럼 우리가 에어컨을 샀어요. 여러분이 에어컨 사면 에어컨 집에 설치해 주죠. 그럼 에어컨 파는 거는 재화의 공급이고 에어컨 설치해 주는 건 용역의 공급이에요. 이걸 구분할 거냐 아니면 하나로 볼 거냐라는 건데 자, 우리는 에어컨 설치하는 게 주된 게 아니고 에어컨 산 게 주된 거죠. 그러면 주된 거래는 재화의 공급이니까 설치비까지 전부 다 재화의 공급으로 보겠다는 거예요. 또 다르게 말하면 자동차를 수리해요. 자동차 수리하는 거는 용역의 공급이겠죠. 그런데 자동차 수리할 때 부품이 들어갈 거라는 거예요. 그럼 부품을 파는 거는 우리 재화의 공급이 되겠죠. 그럼 이걸 따로따로 구분할 거냐 그게 아니고 주된 거래는 차 수리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품 가격도 전부 다 용역의 공급으로 봐서 과세하겠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럼 어느 가든 간에 10%는 똑같은 거잖아요. 딱 그 금액에. 그러니까 공급 시기 결정할 때 이쪽으로 같이 봐서 하겠지. 얘를 분리시키는 게 더 비합리적이죠. 그렇기 때문에 얘 부수재화의 용역권에는 주된 거래를 따라서 가는 걸로 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과세 면세는 뒤에 과세 면세 가서 볼게요. 항상 과세 면세가 쓸데없이 이 용역 재화의 공급, 용역의 공급하고 있는데 과세 면세가 항상 그 날파리처럼 껴 있어요. 자, 이제 재화의 수입을 볼게요. 자, 재화의 수입은 우리가 과세 거래 중에서 이제 유일하게 유일하다 해봐야 세 개 중에 한 개인데 얘는 사업자 납세 의무자가 사업자가 아니에요. 이 재화의 수입에서는 납세 의무자가 그냥 재화를 수입하는 자예요. 사업자가 수입을 할 수도 있고 개인도 할 수가 있는데 요즘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직구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직접 직구를 하면
여러분들이 세금을 내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세금을 직접 내는 담세자와 납세자가 같이 될 수도 있겠죠. 과거 옛날에는 우리 직접 수입하는 거는 현실적으로 좀 어려웠기 때문에 우리 오퍼상이나 이런 곳을 이용해 가지고 수입을 했죠. 그때는 사업자 형태로만 가능하다라고 표현했지만, 그래서 지금 이 재화의 수입에 우리 납세자는 우리는 재화를 수입하는 자지 사업자 형태가 되는 게 아닌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이 재화의 수입은 과세를 하는 이유가 소비지급 과세의 원칙, 우리가 이제 수입해서 쓰려고 들어오는 거니까 우리나라 세율에 맞춰서 10%를 부과해서 대한민국의 영토로 얘를 유입시키려고 중간에서 막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이 세관장의 역할은 원래 본 역할은 관세를 받는 거예요. 근데 이 부가가치세는 과세 표준이 우리 그 본세가 아니라 부가세, 부가가치세 말고 부가세, 부가적으로 붙는 것들 있죠. 우리 혼자서 단독적으로 나타나는 애가 아니고 뭐 개별 소비세 혹은 교통 에너지 환경세, 주세, 농어촌 특별세, 교육세, 이 세금만 내고 싶다고 낼 수 있는 거 아니잖아. 뭔가에 그 같이 붙어 있는 주된 거래가 있어야 붙는 이 부가세 있죠. 걔네들은 과세 표준에 들어와요. 그 세금들은 과세 표준에 들어온다는 건 그 세금에도 10%를 부과해서 같이 계산할 거라는 거예요. 이건 수입만이 아니라 그냥 과세 표준에 원래 들어오는 거예요, 걔네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 재화를 수입할 때 내가 얼마에 사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관세를 부과하기 위한 관세 가격이 있겠죠. 관세 과세 표준이다, 우리 표현대로 하면. 근데 그걸 관세 과세 가격이라 그래요. 그럼 그 금액에다가 관세도 더하고 방금 말했던 부가세들을 전부 다 더한 거에 10%를 가지고 오라고 할 거예요. 근데 내가 사업자라면 그 부가가치세를 부담할 필요가 있나요? 필요가 없죠. 사업자는. 그럼 안 주면 되나? 아니죠. 부담할 필요가 없는 자는 안 주는 게 아니고 줬다가 돌려받는 거예요. 이게 사업자의 의무인 거예요. 그럼 줬다가 돌려받으려면 증빙이 있어야 되잖아. 그래서 그 증빙으로 그럼 나한테 이 부가가치세를 받은 세관장한테 너 세금계산서 발행해달라고 해서 받는 게 우리 수입세금계산서인 거예요. 그럼 수입세금계산서는 세관장만 발행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수입세금계산서의 목적은 부가가치세를 받았다는 증빙인 거예요. 그래서 공급가액은 명목가액이라고 이제 표현을 할 건데, 명목가액은 그냥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 형식상 부가가치 300만 원 받아야 되면 3천만 원짜리 물건 산 게 아니지만 공급가액에 3천이라고 쓸 거란 이야기예요. 그래서 명목가액으로 쓸 거고 부가가치세를 기준으로 해서 얘를 거래징수했다는 거예요. 그럼 이 물건을 수입하면서 세금계산서 받았어요. 그럼 과세유형 뭐라고 해야 돼요? 세금계산서 받으면, 수입세금계산서 받으면, 자, 그땐 우리가 고민해봐야지. 그렇죠? 불공제 사유인지 아닌지를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우리 세무 회계 1급까지는 보면 원재료만 수입하니까 55 수입가라고 저도 이야기해요. 하지만 불공제 사유로 2000cc 승용차 수입할 수도 있고 거래처 선물 내가 수입할 수도 있겠죠. 그럼 그 매입세 공제해주면 기업들은 다 수입차를 써야지. 뭐 1억짜리 차면 부가가치가 1000만 원인데 왜 국산차를 써? 수입차를 써야지. 혹은 국산차를 여기서 수입해서 받아야지. 그런 식으로 말이 안 되는 상황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세금계산서도 그냥 세금계산서예요. 자, 우리 영세율 세금계산서든 수입세금계산서든 수령세금계산서든 어떤 세금계산서든 간에 그냥 세금계산서예요. 받았으면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들어갈 거고 발행했으면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가는 그냥 세금계산서지, 얘네들을 다른 특이한 세금계산서라고 보시면 안 돼요. 그래서 수입세금계산서 받았어도 그냥 일반 세금계산서잖아. 그래서 불공제 유무를 따져야 되는 거예요. 불공제 유무를. 자, 그럼 이제 얘네들 받았을 때에 자, 우리는 그럼 재화의 수입의 공급 시기는 수입 신고 수리일이에요. 얘 공급 시기는 수입 신고 수리일이 이 지점이에요. 여기 세관이 있죠. 보세구역이죠. 자, 우리 회사가 있어요. 수입 신고 수리일은 시점은 이 시점. 여기에서 나오는 이 시점. 보세구역에서 보세구역 외로 나오는 시점을 수입 신고 수리일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럼 이때가
이제 우리는 재화의 수입의 공급 시기고, 그래서 이 날짜로 해서 세금계산서를 받을 거예요. 우리 세금계산서 작성 일자가 공급 시기죠. 그래서 이 시점에 우리가 그 돈을 주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게 되게 될 거예요. 자, 그럼 우리 그 221페이지의 양가로 3번을 가지고 좀 볼게요. 양가로 3번. 자, 보세구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법 적용이라고 적혀 있죠. 지금 저기 세관 있는 곳 있죠. 저 구역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외국에서 보세구역으로 들어오는 A를 볼게요. 자, 보세구역으로 외국에서 물건이 들어왔어요. 여기에. 그러면 아직 우리는 과세거래가 일어난 게 아니에요. 국내로 반입이 돼야지 과세거래가 될 거기 때문에 이때는 A는 과세거래가 아니란 이야기예요. 외국에서 보세구역 내로 들어온 거는 과세거래가 아니에요. 자, 그럼 이제 우리 순서대로 가면 B는 보세구역 안에서 일어나는 거죠. 보세구역 안에서도 당연히 우리나라 사람들끼리 서로 컨테이너도 옮겨주고 지게차로도 옮겨주고 서로 막 거래가 일어날 거잖아요. 지금 이 안에서 일어난다는 이야기예요. 이 안에서 서로 주고받는 일이 일어나는 거, 이거는 그냥 10% 과세예요. 그냥 우리나라 일이에요. 일반 과세예요. 그래서 B는 그냥 10%인 일반 과세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C 건에는 국내에서 보세구역으로 들어가죠. 자, 그럼 얘는 지금 거꾸로 우리가 수출하려고 여기에 들어온 거예요. 그럼 수출하려고 여기 들어온 거는 일단 아직 수출 아니에요. 수출은 여기서 떠나나가야지. 여기 들어왔다고 해서 수출은 아니에요. 하지만 여기에 들어올 때에 10%를 받을 수도 있고 0%를 받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내국 거래예요. 지금 0%는 수출하는 재화의 내국 거래로 보는 거니까 그냥 내국 형태로 거래가 일어날 거란 이야기예요. 보세구역으로 들어올 때는. 그게 C에 대한 이야기고, 이제 D가 수입이죠. 보세구역에서 국내 사업자한테 넘어오는 거, 이때가 이제 수입인 거예요. 보세구역에서 넘어올 때, 이때 이제 우리는 재화의 수입이 되고, 이 앞에 말했던 모든 세금의 10%를 해서 세금계산서 발행해 준다는 말을 쭉 적어 놓은 거예요. 자, 어떤 표현인지 이해가시죠? 자, 그럼 이제 다음 페이지 넘겨서 222페이지에 공급 시기 및 장소. 자, 공급 시기는 우리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되는 기준 일자를 공급 시기라고 하죠. 이 공급 시기는 엄청 중요해요. 왜냐하면 오늘 팔았다 내일 팔았다에 따라서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되는 날이 틀려질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공급 시기는 중요한데, 그럼 우리는 전산으로 쓸 거잖아요. 전산 쓸 거기 때문에 이 컴퓨터한테 언제 공급 시기인지 알려주는 게 메인 매출 전표 작성 일자예요. 그래서 메인 매출 전표에 입력하는 날짜는 공급 시기예요. 자, 제가 다르게 표현할게요. 우리가 회계상 거래가 일어났는데 부가가치세법상의 공급 시기에 일어나면 메인 매출 전표에 쓰는 거고, 공급 시기 아닐 때 일어난 거래에 대해서는 일반 전표에 쓰는 거예요. 원래 부가세 신고하고 관련이 있다라고 말한 건 너무 루프하게 말한 거고, 그날 공급 시기 때 일어나면 쓰는 거예요. 공급 시기에 일어난 거 아니면 일반 전표에 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메인 매출 전표의 작성 일자는 공급 시기를 내가 알고 있는 기준으로 쓰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 공급 시기는 세금 계산서로 보면 작성 일자를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럼 일반적인 공급 시기는 재화의 이동이 필요로 하면 이걸 인도할 때고, 그죠? 근데 이동이 필요하지 않으면 상대방이 사용 가능할 때. 자, 그런데 위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을 때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라는 말은 팔았다고 이제 확정됐을 때, 그 말을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라고 표현을 하죠. 자, 그런데 아래에 거래 형태별 공급 시기를 보면 현금 판매, 외상 판매, 할부 판매의 경우. 자, 그럼 지금 여기에 할부 판매는 단기 할부 판매. 그냥 아무 말 안 하면 단기 할부 판매고, 장기 할부 판매는 장기라는 표현이 꼭 적혀 있을 거예요. 자, 우리 세법상의 장기와 회계상의 장단기는 서로 기준이 틀려요. 회계상의 장단기는 보고기간 종료로부터 1년이고, 세법상의 장단기는 지금 오늘로부터 1년이에요. 오늘로부터 한마디로 12달 넘어가면 장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장기 할부는
1년 이상에 걸쳐서 2회 이상 분할 납부하는 걸 장기라고 하죠. 그럼 단기는 그냥 할부 판매는 단기예요. 그런 이런 경우에는 그냥 인도했을 때 한 번 공급 시기로 보고 끝나는 거예요. 넘겼을 때에. 한마디로 이걸 다른 표현을 했을 때 대가 수령 유무를 불문한다는 거예요. 물건 넘기면 끝이지 돈 못 받은 건 네가 알아서 민사를 하든 뭐 하는 거지. 넘겨서 공급 시기 되면 이때 세무계약서 발행하고 매출세액 받아서 세무서에 내란 이야기예요. 판 사람은. 돈 못 받는 건 너 사정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회사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잖아. 부가가치세라도 먼저 달라고. 그죠? 그런 이야기 하죠. 왜냐하면 내가 먼저 부가가치세까지 내는 건 누가 생각해도 부당하잖아.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자, 두 번째, 반환조건부, 동의조건부, 기타조건부 및 기한부 판매. 방금 말했던 그 조건들이 다 성취되면 그럼 그때가 팔았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 있죠. 저도 옛날에 한번 그 뭔가에 홀려가지고 제가 인천에 잠시 살은 적이 있었어요. 비대를 이쁜 아가씨가 앞에서 이렇게 사인만 데 며칠 써봐래. 그래서 저도 뭔가 홀렸는지 사인을 한 거예요. 근데 우리 집에 설치하러 막상 왔는데 그 아저씨는 우리 집에 비대를 설치하고 계시고 저 혼자 식탁에 앉아가지고 이걸 보는데 그 15일 이내에 이걸 반품을 하지 않으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내가 이걸 산 걸로 한 걸로 한다는 이 기한부 판매 조건이 있더라고. 근데 그걸 딱 보는 순간 내가 이걸 반품해도 번호만에 이 아저씨를 부를 수가 없더라고. 내가 집에 낮에 못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설치하고 있는 아저씨한테 미안하다고 스톱을 시켰었어요. 근데 그 아저씨는 이제 호스를 이렇게 빼고 있는 상황이었어. 그 비대에 들어가는. 진짜 미안하더라고. 그래서 아저씨한테는 미안하다고 하면서 내가 뭐 3만이나 5만 원 정도 드리겠다고 했더니 이제 사연 말했더니 아저씨가 그냥 웃으면서 좋게 해 가셨었는데 그런 기한부 판매가 그때 그 사람들이 수익도 인식할 수 있고 부가세법에서도 공급 시기로 보는 거고 전부 다 되는 거예요. 조건이 성취되는 거 있죠. 자, 그럼 장기 할부 판매, 완성도 기준 지급, 중간 지급 조건부 혹은 전력이나 이런 것처럼 구획 못 나누는 것들 있죠. 자, 그럼 자, 장기 할부 판매는 오른쪽 적혀 있는 글자를 보세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라고 하는데 도대체 그때는 언제까? 어디에 적혀 있을까? 할부 계약한 계약서에 적혀 있겠지. 언제 돈 줄게라고. 그죠? 그 날짜를 공급 시기로 보겠다는 거예요. 그럼 대가의 각 부분이라 그랬죠. 그러면 36개월 할부라면 36번 받기로 한 전부 다가 공급 시기로 볼 거란 이야기예요. 또 완성도 기준 지급 몇 퍼센트 완성하면 얼마 주고 몇 퍼센트 완성하면 얼마 주고 이렇게 하면 그 완성하는 시점 중간 지급 조건부 계약금 며칠 놔주고 중도금 며칠 놔주고 그럼 그날마다 세무계약서 발행해 줄 거예요. 그것 때문에 과세표준이 그날 주기로 한 금액으로 따라가는 거죠. 그때마다 세무계약서 발행해 줄 거니까. 그리고 우리 전기도 여러분은 계약한 적이 없겠지만 자동 승계로 되어 있고 그 집을 여러분 집을 준공 검사하고 처음 이제 정력 넣을 때 그 건물 지으면서 계약서를 써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쓴 걸 기준으로 해서 어떻게 하겠다. 그 계약서에 약정대로 적혀 있는 거 그 날짜를 공급 시기로 해서 준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다른 말로 약정주의를 따른다 이런 표현을 써요. 다음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가공. 이 앞에 제가 우리가 염료를 써서 그 천을 염색을 하면 얘를 상대방에게 넘길 때에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고 말한 거 있죠.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다음 재화의 간주 공급은 우리 자가 공급, 개인적 공급, 사업상 증여는 당연히 썼을 때겠죠. 소비했을 때고. 그런데 우리 사업의 폐업 시 잔존 제한은 제가 폐업하는 날 사업자가 비사업자한테 팔았으니까 폐업한 날이 공급 시기가 될 거예요. 자, 다음 무인 자판기 경우에는 자판기에서 돈 빼는 날 정말 알 수가 없어요, 그죠? 하지만 그날이 원칙적인 공급 시기예요. 음료수가 달가랑 하고 떨어지는 날이 아니고 물건 팔 때가 아니고 그래서 돈 빼는 날인 거예요. 자, 다음 뭐 기타의 경우에는 인도되거나 넘기거나 아니면 인도 가능할 때인데 자, 수출의 경우에서 첫 번째가 내국 물품의 국외 반출 및 중개 무역 방식. 그냥 우리 직수출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럼 공급 시기가 선적이래요. 자, 공급 시기에 뭘 해야 된다라고 했죠?
부가가치세 신고해야 되는 기준일이잖아. 그래서 우리는 그 수출을 할 때 선적일이 공급 시기이기 때문에 돈을 받았던 안 받았던 부가가치 신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신고해야 되는 금액이 원화잖아. 달러로 할 수 없겠죠. 그래서 선적일 기준 환율을 써서 쓰는 거예요. 이날 신고해야 돼서 어쩔 수 없이. 근데 그 전에 진짜 돈 받아서 바꿨으면 그 돈으로 하겠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실제로 안 바꿨거나 안 했으면 공급 시기 기준에 환율을 쓴다라는 게 기준인 거예요. 이날이 공급 시기이기 때문에 계속 이날 쓰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용역의 공급 시기로 가볼게요. 자, 223페이지에 용역의 공급 시기는 일반적으로는 우리는 영무의 제공이 완료됐을 때, 그 시설이나 이런 걸 제공했을 때, 뭐 그럴 때인데, 자, 근데 일반적인 경우에 두 번째 보시면 완성도 기준 지급, 중간 지급 조건, 장기 할부 또는 뭐 구액을 나눌 수 없을 때, 이거 앞에 재화의 공급에서 봤을 때하고 똑같이 적혀 있죠. 대가의 각본을 받기로 한 때, 계약서에 적혀 있는 날, 그건데 더 위 기준을 적용할 수 없을 때는 그냥 영무 제공이 완료되고 확정될 때, 이제 끝났어, 다 해줬어 라고 됐을 때란 이야기예요. 자, 그럼 아래 특수한 경우라고 적혀 있죠. 자, 동그라미 1번은 뭐죠? 부동산 임대 용역 공급하는 경우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 임대료. 우리 했던 거죠. 우리 간주 임대료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우리 간주 임대료 공급 시기가 언제죠? 자, 우리 매매추 전표 입력해 본 적 있죠? 그 며칠 날 입력했어? 4번 했죠? 3월 31일, 6월 30일, 9월 30일, 12월 31일. 왜냐하면 얘는 지금 억지 부리는 거잖아. 지금 보증금 가지고 이자 받은 거 아닌데 그 정기예금 이자율만큼 이자율이 1.8이 아니라 1.2로 떨어졌어요. 이렇게 정했어요. 나중에 프로그램 한번 업데이트하면 1.2로 떨어질 거예요. 근데 어떻게든 이 간주 임대료만큼 매출이니까 그거의 10% 가지고 오라는 거잖아. 간주 임대료 가지고 오라 하는 그 정도의 깡패는 아니에요. 그 이자만큼 임대료 매출로 볼 테니까 그 매출이면 그게 과세 표준이잖아. 그래서 10%를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매출세액 10%를 가지고 오라는 건데, 그럼 얘가 지금 국가가 받고 싶어서 하는 거니까 1년에 4번 해야 되겠죠. 근데 그 이율은 1년 이율이잖아. 그리고 실제로 받은 게 아니니까 임의적인 기간을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공급 시기를 예정 신고 기간 또는 과세 기간 종료를 공급 시기로 하면 3월 31일이 공급 시기면 4월 25일 날 신고할 때 일기 예정권이가 가지고 와야 되잖아. 그래서 우리 메인 매출 전표하고 그 부동산 임대 공고가 임명서에서 할 때 월세는 약정주의 따라서 월세 주기로 한 날에 쓰는 건데, 간주 임대료의 회계 처리는 우리는 14건별로 해서 예정 신고 기간 또는 과세 기간 종료일 날 써줘야 되죠. 그 날짜가 얘네들 공급 시기이기 때문에 다른 날에 쓰면 안 돼요. 기간 안에 쓰면 안 되냐? 안 돼요. 공급 시기가 이날이라고 법전에 명시가 되어 있잖아. 그래서 그날에 써줘야 되는 거예요. 또 이 과세 기간 이상에 걸쳐서 얘가 얼마 기간이죠? 이 과세 기간 이상이면 그렇죠. 1년 이상이죠. 1과세 기간이 6개월이니까. 그럼 6개월 이상에 걸쳐서 우리 월세나 이런 것들을 선불이나 후불로 받으면 받았을 때 전부 다 하는 게 아니라, 그럼 얘도 예정 신고 기간 또는 과세 기간 종료일 그냥 4번 나눠 가지고 그 금액만큼만 우리는 신고를 하라는 이야기예요. 1년치를 한 번에 하지 말고 이번 신고 기간까지 맞춰라. 그게 예정 신고 기간 또는 과세 기간 종료일을 공급 시기로 잡는다는 말의 의미예요. 자, 다음 공급 시기 특례나 공급 장소는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되니까 넘어가고, 자, 다음 이제 영세율과 면세라고 적혀 있네요. 자, 그럼 이 중에 영세율 먼저 보도록 할게요. 영세율은 0%의 세율을 이야기하는 건데, 우리는 세율을 부과해서 세액을 산출하고 그걸 징수하는 걸 과세거래라 그래요. 그래서 이 영세율 거래는 과세거래예요. 과세거래. 부가가치세법상의 과세거래이기 때문에 영세율은 과세사업자만 적용이 가능해요. 그럼 간이과세자 되나요? 그렇죠. 간이과세자도 과세사업자잖아요.
그래서 간이과세자도 적용이 돼요. 면세 사업자가 그럼 적용받고 싶으면 면세 포기해야 되죠. 포기해서 얘를 적용받는 거예요. 그럼 이 영세율을 적용하는 이유는 수출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럼 수출 산업 육성하기 위해서 일단 우리가 국제적 이중 과세를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국제적 이중 과세 방지를 하기 위해서 쓰는 게 소비지구, 그렇죠, 과세의 원칙을 구현하는 거죠. 이게 우리 영세율 제도의 취지예요. 이거니까 당연히 우리 사업자를 위한 제도죠. 우리 개인한테 수출 산업 육성한다는 말은 말이 안 되죠. 그럼 이 영세율은 소비지국 과세 원칙을 구현하기 위해서 수출하는 재화의 모든 부가가치세를 완전히 제거시킬 거예요. 그래서 부가가치세 완전 면세 제도예요. 이 영세율은 부가가치세 완전 면세 제도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이 영세율 적용하는 대상 거래를 가지고 보면, 자, 교재 아래에 첫 번째는 당연히 직수출하는 경우가 있죠. 자, 그리고 내국 신용장이나 구매 확인서에 의해서 공급하는 게 있죠. 자, 이걸 가지고 이렇게 볼게요. 자, 영세율 거래는 원칙은 세금 계산서를 발급을 하는 게 원칙이에요. 세금 계산서 발급 의무가 없는 게 아니라 영세율 거래는 무조건 원래 원칙은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외는 세금 계산서 발급의 실익이 없는 경우에는 면제해줘요. 그 실익이 없는 경우 중에 하나가 직수출이죠. 직수출은 면제를 해준 거지 세금 계산서 발급 안 해도 되는 게 영세율 거래가 아닌 거예요. 외국에서 수출하면서 세금 계산서 발행해주면 걔가 받아서 그거 어디다 쓸 거야? 받은 사람이, 원래 우리나라는 받은 사람은 받은 걸 과세관청에다가 매일처벌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제출을 해줄 건데, 외국 회사가 그걸 받았다고 해서 우리나라 세무서에다 보내줄 일이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실익이 없는 경우엔 얘를 면제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는 게 원칙인 거예요. 영세율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는 게 원칙이에요. 그래서 잘못 생각하게 되면 영세율 거래는 세금 계산서 발급할 의무가 없다라는 말도 안 되는 경우가 되죠. 그죠? 제가 왜 말도 안 된다고 말하냐면 발행해야 되는 거니까. 원래 안 해도 되는 애가 특이한 케이스들이에요. 외국에서, 해외에서 그 서로 건설이나 용역을 주고받고 있어요. 우리나라 세무서에 보내봐야 뭐 할 거야? 외국에서 자기들끼리 그 해봐야, 그죠? 근데 만약 거기에다가 과세 10% 때린다고 하면 애들 신고 안 하려고 타세하려고 난리겠죠. 그래서 0%로 그거에 대한 신고를 하라는 거. 부가가치세법의 생각 중에 한 개는 너네들 뭐 영세류든 뭐든 부담 안 줄 테니까 신고해. 그래야 돈 번 거 아니고 법인세가 법인세를 부과할 거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얘는 앞에서 제일 먼저 진두지휘를 하면서 다른 매출을 포착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나라 그 부가가치세 제도가 신용카드 제도를 펜사에 이걸 만들면서 세계에서 지금 거의 탑으로 올라간 계기가 된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이 직수출은 증빙을 할 필요가 없는데, 자, 내국 신용장 구매 확인서는 이런 거죠. 지금 자, 보면 자, 우리 회사가 있어요. 우리 회사는 과세 사업자예요. 그리고 외국에 있는데 당연히 직수출하는 건 0%의 세율을 적용을 받게 되겠죠. 그리고 증빙을 할 필요가 없어요. 자, 그럼 우리 회사가
우리 국내 과세 사업자한테 물건을 사고 돈을 주게 될 건데 재화액 공급을 받을 때 자, 우리는 물건 가격을 주면서 당연히 얘는 내가 어떤 짓을 하든 간에 일단 부가가치세를 거래 징수해야 될 의무가 있겠죠. 그런데 나는 지금 이 부가가치세가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우리는 수출하는 재화의 물건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완전히 제거할 거잖아요. 그럼 제거할 거니까 나 이거 지금 수출하는 물건이야. 부가가치세 없애자라고 말했을 때 얘는 영세율로 물건을 주게 되면 영세율로 준 증빙을 부가가치 신고할 때 같이 내야 돼요. 그런데 그냥 무작정 얘 수출한대요 라고 하면서 줄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얘가 수출하는 건 0%, 국내 파는 건 10%인데 어디에 하는지 정확하게 모르잖아.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영세율로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수출한다는 걸 입증을 해야 되겠죠. 그럼 수출하는 걸 입증하려고 그러면 먼저 외국 회사하고 우리 회사하고 거래할 때에 지급 보증을 세우기 위해서 외국 회사에서 LC 구자를 틀 거예요. 여기에서 지급 보증이 서져야 우리도 믿고 물건 만들지 외국 회사가 돈 주겠지라고 하면서 만들어서 돈 안 주거나 뒤에 가서 물건 수입 안 하겠다고 하면 우리 회사는 당연히 말이 안 되겠죠. 그래서 이런 형태를 만들 거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믿고 물건을 만들고 있는 건데 그럼 나도 이제 지금 여기를 믿고 있으니까 나의 주거래은행에다가 LC 구자를 터요. 그러면 내 주거래은행에다가 LC 구자를 트면 우리 은행이 상대방 은행 쪽에서 수출신용장이라는 걸 받게 될 거예요. 우리 관세법에서는 얘를 원신용장, 본신용장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면 그냥 신용장이라고 말하면 수출자를 생략한 거예요. 그럼 이 신용장을 받게 되면 이제 나의 주거래은행에서 이제 수출한다라는 걸 알겠죠? 왜냐하면 대금 얼마 지급 보증까지 다 써져 있어. 그러면 나는 수출한다는 게 확실하니까 그러면 나의 주거래은행에서 우리나라에서 쓸 수 있는 신용장을 우리는 내국 신용장이라고 하는데 내국 신용장을 영어로 쓴 게 우리 로컬 LC죠. 로컬 레트 크레딧. 우리 내국 신용장인 거고 근데 대한민국의 신용장 제도는 지급 보증을 써줘요. 근데 내가 나의 주거래은행하고 지급 보증을 설 만큼의 신용도가 두텁지 않을 수가 있겠죠. 그럼 얘는 이걸 발행해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나는 이걸 못 받으니까 영세율 적용 못 받겠네. 그래서 얘는 근데 내가 수출 신용장을 받았기 때문에 수출한다는 사실은 알겠죠. 그럼 이 은행장 이름으로 해서 구매 확인서라는 걸 발행해 주는 거예요. 구매 승인서라고도 하는데 이 구매 확인서는 지급 보증은 서는 게 아니고 얘 얼마만큼 수출한다라고 써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이 사업자한테 제시를 하면 그럼 얘는 그래서 구매 확인서 혹은 내국 신용장에 의하여 영세율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였다. 이렇게 문제가 적혀 있는 거예요. 얘가 이걸 제출을 해주니까. 근데 이런 경우만이 아니고 우리가 지금 나 수출 재화 임가공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회사가 수출업자죠. 수출업자예요. 이 사람한테 내가 지금 수출할 물건에 임가공 의뢰를 한 거예요. 그러면 수출 재화의 임가공 용역은 임가공은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급 사유가 돼요. 그럼 이때 우리는 0%의 세율을 적용을 받아요. 그런데 얘가 그럼 얘도 지금 물건 만들 때 물건 필요하겠죠? 지금 수출하는 물건이에요. 얘 앞에 또 과세 사업자가 있겠죠? 그럼 얘도 물건을 이렇게 사고 팔 건데 내국 신용장을 얘가 받아서 얘한테도 줄 수도 있잖아. 그렇지만 2단계까지만이지 여기는 무조건 10% 일반 과세예요. 영세율 적용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영세율 적용은 여기까지예요. 여기까지. 그래서 나중에 우리 회사가 세금계산서 발행하는 문제가 나오는데 우리 회사가 여 위치에 있는 경우도 있고 여 위치에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수출재와 인가공 영역이 그때가 눈에 들어올 거예요. 그럼 우리 매매처 정표의 영세율 구문에 10번에 수출재와 인가공 영역이 있어요. 그게 내 머릿속에 계속 알아나는 그릴 건데
얘가 수출 재화를 인가공 용기에서 얘를 주는 애한테 지금 내가 줬다고 하면 내가 이 위치잖아. 그러면 10%예요. 근데 내가 지금 물건 제공하는 게 수출하는 업자다. 그러면 영세세금 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어요. 얘네들 없이도. 근데 얘네들 있으면 이걸로 영세유 신고하는 거고 얘네들 없으면 수출재화 인가공이라고 해서 입증하는 서류만 받아가지고 같이 제출하면 돼요. 그래서 이 수출업자하고 한 단계까지만 영세율이 되는 거지 앞으로 쭉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단계의 우리의 위치도 생각을 해서 나중에 문제 봤을 때 지금 우리 회사의 위치가 어디지? 지금 수출업자하고 다이렉트인가? 아니면 한 다리 건넜나? 이거 한국말을 잘 봐야 돼요. 우리가 제일 어려운 게 한국말이죠. 자, 우리 이번 시간도 좀 쉬었다가 또 계속 또 보도록 할게요. 쉬었다 합시다.